만약 여러분 통장에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면 오늘 밤 당장 잠이 오시겠습니까? 아마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이자를 갚아야 할지, 혹시 은행에서 독촉 전화라도 오지 않을지 심장이 조마조마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겁니다. 빚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삶을 짓누르고 나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무서운 족쇄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장부에는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빚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눠보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지팡이를 짚으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1인당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빨간 딱지가 날아오지도 않고 내 월급 통장을 누군가 강제로 압류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빚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저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숫자 노름이거나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처리할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심지어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내 통장에 꽂히는 그 몇십만 원에 기뻐하며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누구의 주머니에서 빚을 내어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당장 내 손에 들어온 달콤한 사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에는 아주 냉혹하고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돈을 만들어 뿌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그 1200조 원의 거대한 빚더미는 사실 아주 은밀하고도 조용하게, 그리고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이미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한번 보시죠. 연말이라고는 하지만 거리의 캐럴 소리보다 한숨 소리가 더 깊은 요즘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사과 몇 알 집어들기가 무섭고 퇴근길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려 해도 메뉴판 가격표를 보고 멈칫하게 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벅찬 세상이 되어버렸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뼈저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업들이 욕심을 부려서 혹은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에 드러난 이유일 뿐 진짜 거대한 범인은 물밑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위기라는 이름으로 혹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펑펑 써댔던 그 막대한 나랏빚이 이제야 청구서가 되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겁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쓴 카드값은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신용불량으로 끝나지만 국가가 쓴 빚은 갚지 않아도 국가는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는 아주 교묘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빚을 갚는 대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방식을 택하죠.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총소리도 나지 않고 비명도 들리지 않지만 내 지갑 속의 10,000원이 작년의 10,000원과 다르게 종이 쪼가리처럼 가벼워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국가부채가 우리에게 복수하는 방식입니다. 대체 국가는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빚을 지고도 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돈을 구하는 3가지 주머니를 열어봐야 합니다. 빚이 만들어지는 그 은밀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정부가 돈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급전이 필요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더 받거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거나 아니면 은행으로 달려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대출을 받습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해결되죠. 하지만 이건 정부 입장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세금 올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선거에서 필패한다는 걸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지를 파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정부는 가장 손쉽고 당장은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 3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빚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식과 국가의 상식이 완전히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만약 제가 은행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지점장님, 제가 1억 원을 빌리고 싶은데 만기는 10년 뒤고요. 10년 뒤에 돈을 못 갚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갚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이 경비원을 호출하거나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낼 겁니다.
빚을 빚으로 갚겠다니.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는 이 돌려막기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니,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당연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라는 이름의 예쁘장한 종이 쪼가리를 발행합니다. 이 종이를 사면 10년 뒤에 이자 쳐서 원금을 돌려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갚을 날이 돌아왔네요. 이때 정부는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갚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 새로운 10년 만기 국채 발행합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새 빚으로 옛날 빚을 갚아버립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차환, 영어로는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빚을 굴린다는 뜻이죠. 개인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기 때문에 은행은 반드시 원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론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빚 돌려막기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 갚을 걱정 없이 선거철만 되면 다리를 놓고 공항을 짓고 지원금을 뿌리며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정부는 빚 안 갚고 계속 돌려막기 한다 치자. 그럼 나한테 피해 주는 건 없는 거 아니야? 정부가 알아서 빚잔치 하라지 뭐.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의 고통, 구축 효과라는 무시무시한 경제 원리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수영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영장에 채워진 물이 바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 즉 자금입니다. 기업들은 이 물을 퍼다가 공장을 짓고 월급을 줍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도 이 물을 가져다가 집을 사고 생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라는 거대한 고래가 이 수영장에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나 빚 좀 써야겠다면서 국차를 발행해 수영장에 있는 물을 엄청난 속도로 빨아들입니다. 정부는 신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일이 없으니 시중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안전하니까요. 그러니 시중에 있는 돈들이 전부 정부의 국채로 몰려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영장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이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돈은 귀해지면 몸값이 비싸집니다. 돈의 몸값,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정부가 빚을 많이 낼수록 시중의 돈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민간이 빌릴 돈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은행 금리가 치솟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용관리를 잘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6%, 7% 고공행진을 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쓴 빚도 아닌데 정부가 펑펑 쓴 빚 때문에 내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빚 때문에 민간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자 갚느라 지갑이 얇아지는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정부가 민간을 몰아낸다고 해서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발표할 때 우리는 박수를 칠 게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그 화려한 발표 뒤에는 조만간 은행에서 날아올 대출금리 인상 안내 문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자 중 모르는 건 앞으로 닥칠 진짜 청구서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정부가 빚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식, 바로 여러분의 현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은밀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청구서,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아주 교묘한 이름의 세금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니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고지서조차 없습니다. 국가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아주 손쉬운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풀고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들이게 하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일 때 정부가 5,000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만큼의 가치를 갚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 짜장면이 1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장부상 5,000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제는 짜장면 반 그릇 값만 갚으면 빚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앉아서 빚을 반으로 줄였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현금을 들고 있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구매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직접 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크기를 쪼그라뜨려 버렸죠.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 텍스, 즉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세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화를 내는 그 순간 사실은 정부가 빚을 녹이는 과정에 우리가 강제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더 은밀하게 날아옵니다. 바로 스텔스 증세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세금 인상인 줄도 모르게 내 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는 소득세율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 자살 행위니까요. 대신 공제를 건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예전에는 해주던 공제 항목을 슬그머니 없애거나 축소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세금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준조세의 습격입니다. 세금이라는 이름표만 안 달았지 강제로 걷어가는 돈들이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라 빚이 늘어 재정이 부족해지니 정부가 메워주던 공공기관의 적자를 이제는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월급 명세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4대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이 야금야금 올라서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세금은 안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더 많은 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n분의 1의 저주입니다. 빚은 미래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가파른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10명이 식당에서 100만 원어치 밥을 먹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내면 되죠.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니 5명이 화장실 간다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은 5명이 2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2명이 더 줄어듭니다. 남은 3명이 33만 원씩 덤터기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가 부채라는 밥값은 이자까지 붙어서 1200조, 1500조 원으로 불어나는데 이걸 나눠서 갚아야 할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숫자는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서 혜택을 누리는 건 우리 세대지만 그 비폭탄을 고스란히 또 안고 평생을 갚아야 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식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달콤한 말에 취해 나랏돈 쓰는 걸 방관할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재의 내 자산이 녹아내리고 각종 요금 인상으로 생활비가 쪼들리고 미래에는 내 자식들이 빚더미에 깔리게 되는 이 구조. 이것이 바로 국가 부채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범인의 정체와 범행 수법, 그리고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정부가 돈을 펑펑 쓰든 말든 내 돈이 녹아내리든 말든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 전략, 그 냉철한 해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범인을 알았고 그들이 내 지갑을 터는 수법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정부가 빚을 줄이기를, 물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정 환상이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공짜 돈이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다리를 놔주고 문화센터를 지어주면 우리 동네가 좋아졌다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쓴 빚잔치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야, 돈 좀 더 써라, 지원금 좀 더 달라 라고 외치는 건 결국 내 월급의 가치를 더 빨리 녹여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 차가운 진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해 볼까요? 나라 빚이 줄어들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구는 늙어가고 병원비와 연금으로 나가야 할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정치인들은 빚을 내서라도 복지를 늘리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겁니다. 구조적으로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차에 우리는 이미 올라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투자가 무서워, 원금 보장되는 예금에만 넣어둘래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녹여버립니다. 1200조 원의 빚을 녹이기 위해 정부가 용인하는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현금만 꽉 쥐고 있다는 건 얼음 조각을 들고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 손엔 물기만 남아있을 겁니다. 투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경제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혹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달러나 금 같은 대체 자산이든 종이화폐의 추락을 상쇄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을 반드시 공부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성실하게 저축만 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슬프게도 국가 부채가 폭발하던 시점에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 개개인의 노후를 따뜻하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부는 빨간 불이 켜졌지만 여러분 가정의 장부만큼은 파란 불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눈, 그리고 내 가족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저희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속에서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날카롭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또 경제학이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